딸 서연이에 관한 주변 지인들의 증언도 나왔는데 사실 그 부분은 좀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이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딸 때문에 자기가 엄청나게 고생했고 그렇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얘를 고치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증인 김광석 씨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998년도에 서예순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김광석 씨가 사망한 지 2년 후에요. 찾아와서 서연 양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아이를 키웠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황당한 것은 서예순 씨가 그리고 나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온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특히 또 아프지 않습니까, 아이가?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를 엄마가 다른 집에 맡겼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찾아오는 빈도가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왔다는 것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엄마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 사실은 처음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예순 씨는 지금까지 계속 딸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고 보살폈고 또 친가 쪽에서는 전혀 도움도 안 줬고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딸을 열심히 보살폈다고 했는데 다른 친구의 증언을 들어보면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와서 사실은 유기치사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예순 씨는 지금까지 주장한 것이 자기가 홀로 돼서 딸아이를 키우는데 장애 후에 딸을 키우는데 시댁으로부터는 한 푼도 도움을 못 받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키웠다고 그랬거든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쪽이 완전히 이제 그 허위 진술로 됐고요. 일단 이게 유기치사가 무슨 죄냐면요. 유기치사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결과적 가중범이랍니다. 이 말이 뭐냐면 유기죄를 먼저 범하고 그다음에 고의적인 살인이 있으면 그건 아예 부작위 살인이고요. 근데 이게 고의 없이 과실로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그럼 이게 유기가 뭐냐면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보호 의무를 안 하고 이게 방치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머니는 당연히 법률상 보호 의무가 있잖아, 자식에 대해서. 그런데 어머니가 직접 안 기르고 지인한테 맡겨버린다. 이건 이게 유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기를 통해서 이제 과실로, 실수로 서연 양이 죽게 됐다. 이게 바로 유기치사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거는 중대한 이게 사정 변화가 있는 거예요. 또 그 외에도 뭐 좀 이따 놓겠지만 이게 본인의 해명이 그동안 학교 전날 뭐 갔다는데 토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허위 진술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게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김광석 씨 지인이 이제 미국에 가 있었는데 뭐 주류 가게인가 뭐 그거 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엄마 맞느냐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주 오지도 않고 미국에 있는데 뭐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 와서도 뭐 잠깐 며칠 있다 그냥 바로 가고 하니까 도대체 엄마 맞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죠. 또 저 딸이 가부키 증후군이라고 우리나라에 그 희귀병 앓는 사람이 한 200명이 안 된대요. 그 저 지적 그도 그렇고 심장이나 뭐 척추나 모든 게 이렇게 불편한 딸인데 제대로 이제 돌보지를 않은 거죠. 그리고 저 딸이 사망하자마자 바로 하와이 가서 그 가게도 얼마나 서둘렀는지 스피드마트예요. 얼마나 스피드하게 진행이 됐으면 그러니까 저게 도대체 유기치사 이해는 안 돼요. 그렇죠. 정황이 김광석 씨 사망부터 딸 죽은 것도 딸도 왜 전날까지 등교했다는데 알고 보니까 3일 전 등교하고 안 했잖아요. 그거 다 밝혀지는데 저렇게 서예순 씨는 하여튼 그 집에 김광석 씨 사망할 때 담배꽁초 2개 있는 것부터 모든 것 설명이 하나도 안 맞는데 저게 법적으로 여론의 단죄로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렇게 거짓말 많이 하고 이게 속속 드러나는데 저게 법적으로 과연 저게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김광석 씨에 관한 거는 20년이 넘어서 그때 관한 증거가 많이 또 사라진 상태고 또 여러 가지 의문은 있지만 또 유기치사라는 것 딸에 대한 유기치사라는 것도 그것도 얼마든지 나중에 설명에 의하면은 저것도 내가 뭐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삐끔 갔지만은 뭐 경제적으로는 저 정성을 다했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하면은 저거에 관해서도 법적으로 얼마나 단죄를 할 수 있는지 여론의 단죄하고 법적인 단죄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평소에 서연 양을 이렇게 대했다는 게 이제 지인의 증언으로 나오니까 사망 당시로 옮겨가 보면 그런 태도가 그때도 그대로 유지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처음부터 김광석 씨 지인들이 계속 그런 의혹을 제기했던 거죠. 그 결혼 생활 초기부터 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방치하는 듯한 그런 게 있었고 그것 때문에 김광석 씨가 매우 뭐 서운했다, 화를 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어서 만약에 부부싸움이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생긴 부부싸움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서예순 씨는 아주 강력하게 아니다 나는 내 딸을 정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태에서 나 혼자서 힘들게 정말 사랑으로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또다시 이제 김광석 씨 지인은 또 새로운 이야기로 이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망
그 직전에 순간에도 보면 그때 한번 볼까요? 예, 그게 이제 말이 좀 예, 다른 지금 거거든요? 서혜순 씨는 분명히 사망 하루 전까지도 학교에 갔다. 그랬죠. 이러면 이제 하루 전까지도 멀쩡했다가 갑자기 쓰러졌구나, 급사했구나. 그런 의미죠. 예. 그런 논리가 되는 건데 지금 이상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사망 전날 학교에 가지 않았다. 3일 전이 마지막이다. 이 이야기라고 하면 이틀 전, 하루 전, 사흘에 걸쳐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119를 언제 불렀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서혜순 씨는 애가 푹 쓰러져서 119 불러가지고 가는 중에 숨졌다. 지금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얘기가 예. 좀 오락가락하긴 하지만. 근데 이상호 기자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는 119가 도착했을 때 이미 숨져 있었던 것 같다. 예. 이러면 사람이 꼴딱꼴딱 죽어가는 순간까지 연락을 안 한 것이 아니냐, 병원에. 이렇게 되면 이건 거의 방치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예. 이 서현 양이 폐 기능이 거의 정지돼서 사망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폐 기능이 서서히 정지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 목이 졸리거나 물에 빠지면 사망하잖아요. 예. 근데 물에 빠져서 사망하는 과정이 한 몇 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며칠에 걸쳐서 내가 물에 빠졌는데 며칠 동안 그 상태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숨을 못 쉰다는 건 그 뜻이니까. 근데 이게 119를 안 부르고 죽을 정도가 돼서야 불렀다?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서혜순 씨 형사사건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또 이상호 기자가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어떤 내용들을 추가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서현 양이 굉장히 오랫동안 집에서 아파왔다라는 걸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마 이상호 이분에게 고발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고발인을 먼저 조사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다른 자료를 좀 알 수 있었을 걸로 보이고요. 또 이게 집에서 계속 알렁거했다면 본인이 이게 외국에 좋은 치료를 위해서 많이 다닌 것처럼 예. 이야기했는데 이게 집에서 계속 알았다면 그것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항상 이 결정적인 스모킹 거는 꼭 이 디테일에 있어요. 저런 사건 보면 저 요일 있잖아요. 예. 저게 별거 아닌 것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날까지 학교를 가서 멀쩡하다가 갑자기 죽은 거하고 따라서 이게 요일을 착각하고 왜냐하면 이게 10년 전이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요일을 착각하고 거짓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실제 지간 뇌물 사건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여러 경찰이 출근해 있을 때 돈을 줬다 했는데 딱 보니까 이게 토요일이라고 쉬는 날이에요. 예. 그럼 이게 결정적인 허위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요일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상당히 유기치사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합리적 의심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딸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며칠 전에 학교로 갔는지를 기억 자체를 헷갈린다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본인이 가장 충격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만약 사랑하는 딸이 사망을 했다고 하면 그 사건이 얼마나 머리에 오랫동안 뇌리에 남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기억이 날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날짜가 다르고 토요일인데도 학교에 갔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본인이 뭔가 착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본인이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3일 동안 등교를 안 한 상태였다. 그럼 만약에 최소한 3일 동안은 아픈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상태에서 전혀 치료를 하지 않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어떤 조치를 안 취했다고 하면 그게 치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물론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경찰이 만약 그걸 증명해낼 수만 있다고 하면 사실은 유기치사로 충분히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2차 조사 두 분 다 이제 2차 조사를 받았는데 이상호 기자는 좀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고 서혜순 씨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었죠. 네. 서혜순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이제 소송 사기하고 유기치사 부분인데 유기치사 관련해가지고 경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망한 후에 병원에 연락을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서혜순 씨 주장에 의하면. 그전에는 병원에 가서 사망을 했느냐, 치료 도중에 사망했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사망한 후에 병원에 연락을 했다는 게 서혜순 씨의 주장이다.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딸이 사망한 후에 예. 즉시 112 신고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서혜순 씨 주장인데요. 일단은 이 부분이 유기치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뭐 소송 사기는 사실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토대가 돼서 증명이 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딸을 어떻게 교육시켰고 마지막에 딸이 이제 폐렴으로 사망할 당시에 과연 어떤 처치를 했고 신고를 제때 했고 그 당시에 어떤 조치를 취해서 만일의 경우 급박하게 정말 제대로 신고했다면 예. 그리고 112 신고를 제때 했다면 사실은 또 소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상호 기자가 굉장히 집요하게 이 부분을 지금 파고들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병원에서 딸이 사망한 후 즉시 했다라고 이제 서희순 씨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김광석 씨의
유족들, 가족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배치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경찰이 상황 파악을 위해서 물었을 거고요. 서해순 씨는 사실은 상당히 오래전 시간 얘기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직접적으로 경찰에게 설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당시에 조사에서 느꼈던 당혹감들도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초기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칫하면 이것이 굉장히 자신이 유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서해순 씨가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쟁점은 이거라고 그럽니다. 119 신고를 고의로 늦췄냐는 것인데, 근데 하재평 저는요. 딸아이가 아픈데 사망할 때까지 기다리고 병원에 연락했다는 것 자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진짜 그러니까는 약간 이제 헷갈리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 서해순 씨가 그 전에 했던 이야기는 어쨌든 딸이 툭 하고 쓰러져서 물 달라고 하더니 쓰러져가지고 뭐 황당했다. 그러면서 바로 119에 신고했고 옮기던 중에 숨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또 뭐 숨진 다음에 연락을 했다,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119 신고를 언제 했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서해순 씨가 이야기하는 신고 시점하고 유족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좀 안 맞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쟁점이 세 개인데 이 서현 양을 평소에 어떻게 대했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아픈 다음에 진료를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사망한 당일에 119 신고를 어떻게 했느냐 이게 세 가지가 쟁점인데 지금 평소의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다. 그리고 아팠을 때 상황에 대해서는 진료 기록을 제출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사망한 당일의 상황은 사실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현장에 없었고 서해순 씨만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동거남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그분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3자가 뒤집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사람이 폐렴으로 죽어가는 상황에서 감기약만 먹였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사망한 당일날 괜찮았던 사람이 갑자기 물을 달라고 하더니 툭 쓰러졌다. 이건 거의 뇌출혈에 준하는 상황인데 폐렴으로 그렇게 급작스럽게 사망했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서현 양이 몸이 이 일반인의 몸 상태하고는 좀 달랐기 때문에 그 상황이면 좀 더 급성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광석 씨 유족 측에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범죄 여부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한번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법조인 시각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시나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 왜냐면은 본인이 한 이야기들이 뭐 저도 어차피 이상우 기자랑 같이 일을 하면서 원치 않든 뭐하든 간에 많은 자료들을 좀 접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단 고소고발장을 내기 전에 많은 제보와 뭐 자료들을 일단 취합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고소장을 냈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상당히 지금까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긍할 만한 간접 정황 증거라든가 뭐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순 씨가 방송에 나와서 모든 그 혐의나 행위들에 대해서 다 일관되게 부인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솔직히 제가 뭐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내가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 좀 우려된다고 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한테 지금 무고한다라고 강하게 그 경고하고 압박하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저렇게 얘기했다가 그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무고에 대해서 자신 있다라는 걸 저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특히 무고로 고소할 테면 해봐라. 우리는 이 많은 자료와 증거, 정황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두렵지 않다라는 것을 굉장히 점잖게 얘기하려고 노력한 걸로 보여서 사실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은 다른 증거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증거들이. 그 증거가 무엇일까? 혹시 그 서해순 씨가 경찰 조사 받는 과정에서 그런 증거들이 하나씩 그 등장을 하면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추궁했을 때 서해순 씨가 혹시 긴장하거나 유축돼서 저렇게 2차 조사 때는 입을 함구하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의 정황 증거가 있다. 그리고 뭐 언론에 일부러 얘기하지 않은 증거도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저희는 그 부분에 따라서 진실이 갈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대중에게도 좀 알려서 대중들도 이게 서해순 씨 말이 맞는지 이상우 기자의 말이 맞는지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조만간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지금 수사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우 기자를 또 부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 맞춰보겠죠. 서해순 씨 진술한 거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그쪽 유족 측 변호사만이 아니라 이상우 기자도 사실은 지금 이야기하고 싶으나 지금 이야기하면 이 서해순 씨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함으로 여러 가지들 별도의 발언 인터뷰를 자제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되게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이상우 기자가 지금 좀 비판받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기자가 어찌됐든 이 뭐 영화 감독처럼 다큐멘터리도 만들었지만 언론인으로 행세를 했고 지금까지 기자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기자라면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없이 어떠한 사람을 살인범이다라고 지금 사실은 그걸 공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서해순 씨의 어떤 인터뷰, 뭐 대응 인터뷰가 아무리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뭐 태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 없으므로 이성훈 기자한테 굉장히 비판이 많이 가는데 그런 대목을 또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이상훈 기자도. 그래서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게 길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빨리 뭐 결정적인 증거를 내놔라라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서 이게 짧지는 않을 것 같다. 좀 더 기다려달라라는 메시지로 들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내가 뭔가를 지금 갖고 있다. 라는 증거를 갖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 다분히 어쨌든 그 비판의 인지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이 만약 그런 것이 결정적인 게 없다고 한다면 나중에 후폭풍이 이상우 기자한테 더 많이 오겠죠. 알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은요. 또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또다시 이제 김영석 씨 지인은 또 새로운 이야기로 이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망 그 직전의 순간에도 보면 그때 이게 한번 볼까요? 그게 이제 말이 좀 다른 지금 거거든요? 서해순 씨는 분명히 사망 하루 전까지도 학교에 갔다. 그랬죠. 이러면 이제 하루 전까지도 멀쩡했다가 갑자기 쓰러졌구나, 급사했구나. 그런 논리가 되는 건데 지금 이상우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사망 전날 학교에 가지 않았다. 3일 전이 마지막이다. 이 이야기라고 하면 이틀 전, 하루 전, 사흘에 걸쳐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119를 언제 불렀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서해순 씨는 애가 푹 쓰러져서 119 불러가지고 가는 중에 숨졌다. 지금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얘기가 좀 오락가락하긴 하지만. 근데 이상우 기자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는 119가 도착했을 때 이미 숨져 있었던 것 같다. 이러면 사람이 꼴딱꼴딱 죽어가는 순간까지 연락을 안 한 것이 아니냐, 병원에. 이렇게 되면 이건 거의 방치 아니냐. 딸 서연이에 관한 주변 지인들의 증언도 나왔는데 사실 그 부분은 좀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이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딸 때문에 자기가 엄청나게 고생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얘를 고치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증인 금광석 씨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998년도에 서해순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김광석 씨가 사망한 지 2년 후에요. 찾아와서 서현 양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아이를 키웠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황당한 것은 서해순 씨가 그리고 나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온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특히 또 아프지 않습니까, 아이가?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를 엄마가 다른 집에 맡겼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찾아오는 빈도가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왔다는 것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엄마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 사실은 처음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해순 씨는 지금까지 계속 딸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고 보살폈고 또 친가 쪽에서는 전혀 도움도 안 줬고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딸을 열심히 보살폈다고 했는데 다른 친구의 증언을 들어보면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와서 사실은 6.2치사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석 씨에 관한 거는 20년이 넘어서 그때 관한 증거가 많이 또 사라진 상태고 또 여러 가지 의문은 있지만 또 6.2치사라는 것, 딸에 대한 6.2치사라는 것도
그것도 얼마든지 나중에 설명에 의하면은 저것도 내가 뭐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삐끔 갔지만은 뭐 경제적으로는 저 정성을 다했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하면은 예. 저거에 관해서도 법적으로 얼마나 단죄를 할 수 있는지 여론의 단죄하고 예. 법적인 단죄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평소에 서현 양을 이렇게 대했다는 게 이제 지인의 증언으로 나오니까 사망 당시로 옮겨가 보면 그런 태도가 그때도 그대로 유지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처음부터 김광석 씨 지인들이 계속 그런 의혹을 제기했던 거죠. 예. 그 결혼 생활 초기부터 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방치하는 듯한 그런 게 있었고, 그것 때문에 김광석 씨가 매우 뭐 서운했다, 화를 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어서, 예. 만약에 부부싸움이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생긴 부부싸움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서혜수 씨는 아주 강력하게 아니다, 나는 내 딸을 정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태에서 나 혼자서 힘들게 정말 사랑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주 오지도 않고 미국에 있는데 뭐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 와서도 뭐 잠깐 며칠 있다 그냥 바로 가고 하니까 예. 도대체 엄마 맞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죠. 또 저 딸이 가부키 증후군이라고 우리나라에 그 희귀병 앓는 사람이 한 200명이 안 된대요. 저 지적 그도 그렇고 심장이나 뭐 척추나 모든 게 이렇게 불편한 딸인데 제대로 이제 돌보지를 않은 거죠. 그리고 저 딸이 사망하자마자 바로 하와이 가서 그 가게도 얼마나 서둘렀는지 스피드마트예요. 예. 얼마나 스피드하게 진행이 됐으면 예. 그러니까 저게 도대체 좀 6.27사 이해는 안 돼요. 그렇죠. 예. 정황이 김광석 씨 사망부터 딸 죽은 것도 딸도 왜 전날까지 등교했다는데 알고 보니까 3일 전 등교하고 안 했잖아요. 그거 예. 다 밝혀지는데 저렇게 서혜순 씨는 하여튼 그 집에 김광석 씨 사망할 때 담배꽁초 2개 있는 것부터 모든 것 설명이 하나도 안 맞는데 저게 법적으로 여론의 단죄로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저렇게 거짓말 많이 하고 이게 속속 드러나는데 저게 법적으로 과연 저게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예. 혜순 씨는 지금까지 주장한 것이 자기가 혼자 홀로 돼서 딸아이를 키우는데 장애 후에 딸을 키우는데 시댁으로부터는 한 푼도 도움을 못 받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키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이게- 다른 내용이에요. 그쪽이 완전히 이제 그 허위 진술로 됐고요. 예. 일단 이게 유기치사가 무슨 죄냐면요. 유기치사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결과적 가중범이랍니다. 이 말이 이게 뭐냐면 유기죄를 먼저 범하고 그다음에 고의적인 살인이 있으면 그건 그냥 아예 부작위 살인이고요. 예. 근데 이게 고의 없이 과실로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그럼 이게 유기가 뭐냐면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보호 의무를 안 하고 이게 방치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게 어머니는 당연히 법률상 보호 의무가 있잖아, 자식에 대해서. 근데 어머니가 직접 안 기르고 지인한테 맡겨버린다. 예. 이건 이게 유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기를 통해서 이제 과실로, 실수로 서현양이 죽게 됐다. 예. 이게 바로 유기치사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거는 중대한 이게 사정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 외에도 뭐 좀 이따 놓겠지만 이게 본인의 해명이 그동안 학교 전날 뭐 갔다는데 토요일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이게 허위 진술이 많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김광석 씨 지인이 이제 미국에 가 있었는데 뭐 주류 가게인가 뭐 그거 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엄마 맞느냐고까지 얘기를